상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특집 숫자로 돌아보는 2025. 물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10,000원 이상이 요새는 그냥 기본이 되어 있고, 월급은 똑같은데 생활비는 나가는 게 더 늘어나니까 저축할 돈이 정말 없어서 요새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쫄라매고 있죠. 아이 교육비는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하고, 전반적으로는 뭐 환율이 제일 문제죠. 이게 사실 1,500이 넘으면은 웬만한 지금 중소기업들이 거기 휘청할 텐데,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지금 관세 때문에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 집값이 상상 초월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 대출 관련해서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고요. 다들 경제는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새해에는 월급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조금 안정돼서 서민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수출도 더 많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좀 살아나야죠. 집값이 내려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좀 공급이 늘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면 좋지 않을까. 모든 국민들이 잘 돼서 항상 웃음꽃이 핀 생활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돈도 돈이지만 제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와, 2025년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방금 전에 유인숙님이 KBS 콩으로 2025년 15시간 남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선호님도 1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맘때쯤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사다난했다. 2025년에도 뭐 그러했죠. 우리 경제를 하나의 숫자로 정의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오늘은 성공예감 연말결산 특집입니다. 숫자로 돌아보는 2025. 여러분과 역시 함께 해야죠. 오늘 1부에서는요. 역대급 상승률 기록한 우리 증시부터 또 최고의 성과를 낸 수출, 또 국내 경제 전반을 1부에서 한번 돌아보고요. 2부에서는요. 글로벌 경제로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시작과 함께 글로벌 경제 엄청나게 흔들렸죠. 또 AI 기술 패권 경쟁까지요. 이것 역시 2부에서도 숫자로 총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상징하는 숫자도 궁금한데요. 나와 우리 가족도 우리 회사를 의미하는 숫자, 의미를 담아서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가 없고요.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태어나서 4인 가구가 됐다. 매달 200만 원씩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휠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소식도 좋고요. 주식이 플러스로 돼서 수익률 얼마가 났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는 창고 대방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선물을 또 대방출합니다. 커피 쿠폰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 넉넉히 오늘 또 발송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숫자로 돌아보는 2025 국내 경제부터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두 분과 일부 일단 함께 할게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등을 지내신, 지금은 호서대학교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로 계시는 차현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학개미들의 영원한 멘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두 분 올해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숫자로 여러 가지 경제를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는 기분 좋습니다. 1위, 1등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상승률이 1위였습니다. 조금 보기 드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올해 75.6%나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코스피가 75.6% 오르고 4,200을 그렇죠. 돌파하는 그런 장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 딱 요 시간에 올해 증시를 어떻게 전망을 했었나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봤었거든요. 네, 제가 그나마 좀 약간 낙관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작년에 올해 장을 상단을 3,050에서 3,200 정도로 봤더라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당시에, 높게 보는 그렇죠. 당시에 네, 그것도 되게 그런, 높다 했었죠. 얘기가 있었고요. 밑으로는 1,800에서 2,500 이렇게 전망하는 증권사도 있었던 거에 반해서 올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를 찌르는 상승이었다. 네. 사실 2025년 상반기쯤에 코스피 3,000 넘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때 또 사람들이 많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작년 요맘때는요. 그냥 국장 탈출은 진흥수.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뭐 댓글 보면 그런 얘기하죠. 뭐 3천 내년에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우리 시장이 조방원을 중심으로 하고 내년 뭐 하반기에는 반도체도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국장에서 주식 투자하니? 네. 그런 얘기 많았죠. 네, 이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이 특히나 더 의미가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주식시장이라든지 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뭐 외환시장이든 국내 시장, 주식시장이든 그 가격 발견 기능이 과연 상실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PBR이라고 하는 거 순자산 대비해서 비율이 네. 3,000이 1배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보면 우리 시장이 2,500, 2,400, 2,300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000에서 3,200을 전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도 PBR 1배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였었고 또 하나 나중에 뭐 환율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경제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가총액 상위 1등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쭉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IMF를 겪어봤었기 때문에 IMF 때 많이 도산하는 은행들도 있었지만 수출 기업들이 떼돈을 벌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위기적인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걱정들도 하시겠지만 뒤에서는 이 고환율에 떼돈을 벌면서 웃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75%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자료를 보고 왔는데요. PER이 아직까지도 10배밖에 안 돼요. 주가 수익 비율이. 네. 이익 대비 네.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밖에 안 되고요.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는 22배 정도 되고 예. 글로벌 평균이 지금 15배에서 17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익 없이 올라간 그런 거품은 아니었다. 정당하게 올라온 상승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주가 지수의 75% 상승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좋아지면서 체격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차현진 교수님은 올해 주식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남들하고 비슷하게 봐서 예. 그 크게 좋지는 않을 거다. 조금은 오르더라도. 근데 작년에 2,800인가에 시작해서 2,600으로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조금 오르기는 오를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오를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올해 주식시장 오른 것만큼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것도 반면에 또 김종근님 같은 경우에 2년 전쯤에 3천 고점 7만 원 중반대 매수해서 2년 넘게 강제 동반자로 갖고 있다가 올해 코스피 상승 덕분에 보람찬 수익 중입니다. 성공예금 덕분이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덕분이라기보다는요. 예, 시장이 좋았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도 체질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잠깐 했습니다만 정부가 나서서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사회 충실 의무를 개정을 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연말에 통과가 됐지요.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네. 박세익 대표님. 우리 이대호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나라 증시의 선진화 그동안의 후진적인 그런 행태들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 내주셨죠.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좀 감개무량한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얘기를 할 때
포장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고속도로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게 금투세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했던 얘기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소득 공제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네, 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어땠냐 보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엔터 쪽에는 하이버 같은 기업도 있고 참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탑티어로 올라서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리고 주식이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네, 그런 시장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 뛰어들기만 하면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지배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아니 기업이 나눠 먹을 생각이 없는데 기업의 성장의 가치를 소액주주랑 나눠 먹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는 이 주가에 투자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주주 가치에 대한 회복을 제대로 시켜놓고 나중에 세금을 거두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다행히 금투세는 철폐가 됐었고 지금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파이낸스를 처음에 재무관리를 처음에 배울 때 이사회의 목적, 주식 회사의 이사회의 목적은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그 단어를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사회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maximize the wealth of shareholder라고 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한 끝에 만약에 제가 회사를 몸이 아파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을 썼을 때 그 전문 경영인이 소위 말하는 대리인 코스트라고 있잖아요. 네. 나를 위해서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회사 가치를 키우고 이 회사 가치가 커지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주 가치가 커지는 그렇게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전문 경영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 되고 정말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존경받아야 될 기업분들이 이 주주 가치에 대해서 약간 개념이 그동안에 좀 없었구나.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저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예전에 구반포 재건축이 되기 전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된 뭐 아리팍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다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좋아서 가봤더니 그 아파트 가봤더니 주차도 안 되고 녹물 나오고 막 벽에는 금 갈려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이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4천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그래도 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현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리고 좀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면요.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을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상법이나 세법 개정처럼 안 하던 걸 해서 의미가 있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려고 했던 거를 안 해서 또 좋았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투세. 그 하자 해서 계속 불확실성이 컸었는데 그걸 좀 클리어하게 했다는 것이 또 뭔가 좀 안개가 걷히는 효과가 있지 않았었나 해서 저는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제 몇 가지 내년에도 이제 3차 이제 상법 개정 같은 몇 가지 숙제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과 함께 제가 주변에 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회사 이제 물려주는 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 상속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유산세로 할 것이냐, 유산 취득세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승계해 줄 수 있는 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 상속세 부분도 내년쯤에는 좀 같이 손봐줘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 증여하는 금액 큰 전체 덩어리가 아니라 상속 받는 사람에 따라서 상속 증여 금액을 이제 산정하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그게 올해 논의하다가 좀 말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걸 이제 상속이란 말 때문에 그건 가진 사람들의 문제다 하는 이제 그게 똑같은 게 그 미국에서도 남북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네. 그 은행이 자꾸 파산하니까 예금 보험 제도라는 이야기를 그 계속 했었는데 예금은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예금 보험 제도가 이 역사를 보니까 네. 링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원에서 입법이 100번이 됐었더라고요. 100번이나 입법되다가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뭘 그렇게 질질 끌었는지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그런 것 같아요. 상속? 그건 가진 사람들 이야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그 이제 자식하고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민법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개념인데 좀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주식 시장 자체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문 투자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면은 상속 증여도 있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사실 그게 다 맞물려서 기업인들 대주주들의 또 이해관계 어떻게 돼야 그게 또 소액주주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또 2025년에 우리가 또 많이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2026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박세익 대표님한테 주변에서 정말 26년 전망해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올해 4천이 넘어간다라고 전망한 하우스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동안에 제가 30여 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 연말마다 증권사들의 또 전망 자료 다 보거든요. 그런데 네, 안 맞습니다. 네, 제 얘기도 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제라는 게 차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각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잘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 단지 26년은 이제 전망을 해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는 2025년 저희가 이제 퀀트라는 통계 분석도 많이 하거든요. 통계 분석을 해보면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홀수의 장이 좋고요. 짝수에는 장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통계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면요. 짝수에는요. 1998년 이후로 우리나라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7% 나옵니다. 네. 그런데 홀수에는요. 플러스 40%가 나옵니다. 왜 그러죠? 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나치게 내재 가치 대비해서는 좀 눌러져 있었던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홀수인데 또 하나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선거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1년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년 차가 보면 수익률이 좋아요. 예를 들면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2017년에서 18년, 19년, 20년, 4년 동안 또 재임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도 보면 2016년도에 힐러리랑 이 경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10월, 11월, 12월, 2016년요. 3개월 연속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빵 튑니다. 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보호무역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안 좋아질 건데 그러면서 환율이 위로 빵 뛰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부터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죠. 오히려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랬던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2017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다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2년 전에 114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98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올해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우리랑 일본만 달러 대비 약세를 간 거지 유로부터 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들은 강세로 갔지 않습니까? 즉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게 98까지 떨어졌었고 2017년에서 18년도에 넘어갈 때도 2018년 초까지 이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 3월부터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다시 야기가 되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2018년도에는 다시
환율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리 매를 맞았잖아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달러 약세는 올해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2018년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차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너무 강하다. 네, 그러면서 주변국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 조작국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걸 원합니다. 즉 달러를 약세를 계속 유도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높아진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할 건데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틀림없이 달러를 좀 더 약세로 하는 걸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올해 상반기는 우리나라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아까 제가 홀수 짝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제 내일부터는 2026년 짝수이거든요. 네, 짝수이고 특히나 이 미국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해가 2년 차예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더 부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까지 역대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제가 참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공화당이면 하원을 반드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끔 희한하게 매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이 하원을 하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이 하원을 다수가 되고 했었는데 딱 한 번 아니었던 경우가 2002년도에 조지 W 아들 부시 때 2002년도에 공화당이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바로 1년 전에 9.12 테러가 있었던 거죠. 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공화당이 대통령이면 민주당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내년 중간 선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임이 안 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경기 부양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퇴임 후에 본인 패밀리 비즈니스에 관심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러시아 종전을 지금 굉장히 부추기고 있는데 종전 이후에 뭐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테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6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상반기에는 환율 효과도 있고 이익 모멘텀도 지속되면서 상승의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하반기 들어가면서는 중간 선거에 패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밀어붙이는 이 강도가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일단은 투자를 할 때 좀 조심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 1월에는 그 미국 대법원에서의 그 위헌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미국 헌법 질서로 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무엇인가 하는 대법원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데 대통령이 과연 관세 다른 나라하고 맺었던 관세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맺으면 입법부를 무능하게 하는 거라서 그 1월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동력을 또 많이 잃게 되겠죠. 그 불확실성을 끼고 또 26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 있고요. 또 잠깐 이야기했던 환율 이야기 뒷부분에 조금 더 다뤄보겠고요. 많은 분들도 2025년을 숫자로 돌아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 대신에 여러분의 2025년을 상징하는 숫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2144 쓰시는 분이 숫자 3천을 보내주셨어요. 코스피가 아니라 올해 아끼고 아껴서 3천만 원 모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7947님은 올해의 숫자는 3입니다. 햇빛이 안 드는 반지하에서 살다가 올해 햇빛이 잘 드는 3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라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723님은 올해 우리 가정의 한 해 숫자는 0입니다. 코로나 때 대출받았던 빚 이번 달에 모두 다 갚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26년에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에 또 회사에 또 나 자신의 중요했던 순간 숫자로 보내주십시오. 선물도 많이 나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호서대 차현진 교수 그리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외환시장 키워드 숫자를 잡으면서 그래도 1,500 아닌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전 했는데 1,4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1,500 분터까지는 가진 않았고 그래도 한국은행 계셨었으니까 차현진 교수님. 네. 또 최근에 당국이 엄청나게 또 개입을 하면서 1,500원 넘지 못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정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올 한 해 좀 외환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리고 또 전망도 가능하시다면요. 외환시장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네. 환율이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쭉 내려가다가 초반에는 9월 30일인가 그때부터 1,400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다시 또 지금 석 달째 1,400에 지금 저희가 좀 젖어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지금은 너무 과잉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당국에서 금년에 다 잘하다가 막판에 이제 사람들 빈정을 상하게 하는 서학개미 조금 탓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탓을 하는 것처럼 그거는 정말 1년 농사 잘 지어놓고 그 재를 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서학개미 탓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라서 인과관계는 아니고 상관관계 정도인데 정부도 급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서학개미 탓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1,400은 저는 우리가 미국하고 잘 맺은 그 통상무역 협상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씩 나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견딜 만한 체력이 되겠느냐 하는 회의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선반영된 것 같은데요. 미국하고 맺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헌법에서도 헌법 문제로 연결돼서 대법원 판결도 기다리고 있고 또 협상 조항에 보면 우리나라 외환 당국에 문제가 되면 그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까먹었는데 2024년 9월에 우리가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무조건 돈이 500억 달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선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미국에다가 달러 퍼주느라고 고갈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을 텐데 왜들 저러나 하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1,400원은 아마 그 밑으로 내려갈 것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부가 열심히 개입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수준이 그 수준 정도보다 조금 더 낮을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00원까지 가지는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염려는 대부분이 선 반영됐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그리고 호재 그리고 유동성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측면은 좀 반영이 덜 된 것 같고. 근데 왜 지난번에 금통위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너무 높은 환율 때문에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거기에다 기준금리 또 내려버리면 원화는 더 약세로 갈 수 있어. 이게 또 하나의 또 우려 요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과연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많은 서민분들은 이제 또 대출 부담, 금리 부담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이제 2%대 초반까지 좀 내려와 있거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준금리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결국 기대고 싶은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환율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면 미국은 틀림없이 연준 의장 교체와 관련돼서 또는 그 직전에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한 번 정도 낮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환율도 안정되고 미국도 낮췄으니까 우리도 조금 낮출 여지는 있는데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그 물가에 대한 우려를 그리고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를 가져갈 수밖에. 예, 그걸 생각해서 낮출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대출 금리는 또 기준 금리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가상 금리라든지 은행의 그 위험 가중치 조정 같은 걸 통해서 가계 대출 그 목줄을 지금 조이고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은 그렇게 쉽게 내리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세희 대표님, 또 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기준금리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26년을 전망하실 때 기준금리는 어느 선을 좀 전제로 하고 계실까요? 네. 그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라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라 네. 이게 역전이 됐었던 사례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미국의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으면 돈이 다 빠져나가서 미국 채권 다 사게 된다. 그런 우려가 좀 이러면서 있었죠. 2017년에서 18년 넘어갔을 때도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는 와중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2022년부터 23년 금리를 올릴 때도 똑같이 금리가 역전되면서 네. 야 이러면 한국에서 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주식 펀드 매니저고요. 채권 펀드 매니저들 보면 채권도 역시나 금리를 투자를 할 때 지금 사서 만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채권 가격의 등락을 보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세계 국제 펀드 지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금리도 보지만 그 나라의 환율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채권에 투자했는데 이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느냐 절하가 되느냐 네, 그 부분도 있고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국조채 10년물이 3%에서 2% 가면 엄청난 수익이 나죠. 네. 10년물이나 30년물 기준으로.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얼마 전에 5%도 찍었으니까요. 그런데 4.5에서 4.1 갔어요. 네. 4.5에서 4.1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채권이 금리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맞았었죠. 최근에는 국내 국고채 금리가 다시 올라오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금리의 변화를 보면서 설사 미국 국채가 4%고 우리나라가 3이라도 3에서 2로 가는 게 빠르다 싶으면 3%를 산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너무 그동안에 지나치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로 인해서 돈이 다 빠져나간다. 이거는 좀 너무나 이제 이쪽 채권 투자의 생리를 좀 잘 모르고 하셨던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채권 투자 규모가 2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돈은 왜 지금 하고 있는가? 왜 투자하고 있는가? 낮은 금리에 미국채 사지 왜 우리나라 낮은 금리의 채권을 사고 있는가? 두 가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금리가 떨어지는 거 플러스 워낙 강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최근에 환율이 계속 2,470원, 80원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야 이거다가 1,500원, 1,600원 가면 네, 환차손을 입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투자자한테도 이 정부가 뭔가의 그 원화 가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가에게도. 네, 그걸 저는 뱅크런하고 비교를 합니다. 2023년 3월달에 SBB 지방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방은행 사태를 제가 보면서 SBB 은행이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게 아니었잖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네. 그냥 미국 10년물 국채에다가 투자했는데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런 손해를 본 것처럼 나오면서 뱅크런이 일어나 버리니까 망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세계 자본주의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뱅크런이거든요. 그 뱅크런인데 우리나라가 올해 7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찍으면서 역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이 나왔고요. 이런 와중이면 사실은 달러를 잘 벌어와서 그걸 원화로 바꾸면서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는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200억 달러씩 돈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지나친 우려감이 저는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니야 한국의 원화 가치 괜찮아. 자 이제 여기서는 1,600원이 가는 게 아니라 다시 1,300원대 이렇게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은 지금 1,300원 초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을 줄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 저는 최근에 뭐 적절한 조치가 나왔었다. 너무 성악개미 탓으로 이래 돌린 거는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오바였는데 네. 경제 주체들 지금 기업들도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원화 가치에 대한 좀 믿음을 줄 필요는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숫자로 돌아보는 2025 특집 코너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숫자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6276님, 저는 올해 다이어트 성공해서 58이라고 지상파 방송에 본인의 몸무게를 제일 부럽네요. 그리고 2144님이 외식 안 하고 집밥 억척같이 해먹고 술이나 약속도 줄이고 보일러도 20도 이상 안 올리고 열심히 산 나를 칭찬하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임성택님은 작년에 병원 생활로 그 생활 때문에 약 1억 원의 빚을 졌었는데 2025년 주식 덕분에 모든 빚을 갚아서 아내한테 처음으로 칭찬받았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한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초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월 4일부터 6일까지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상하이를 찾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연석 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째 열립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은 오늘도 청문회에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집계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의 근로자 한 사람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한 사람당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숫자로 돌아보는 2025 성공예금 이대호입니다.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숫자는 15%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시작과 함께 그 상호관세. 우리가 정말로 힘든 과정 거쳐서 상호관세 15%를 얻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이 상호관세라는 장벽과 우리의 수출 동력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차현진 교수님. 예, 네. 그 말씀하신 15%는 사실 우리나라의 숫자가 아니고 전 세계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준점이 됐죠, 막. 예, 그 전까지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의해서 관세는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뉴 노멀로 들어가면서 15% 정도의 관세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진입을 했고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그 힘이 부족하니 EU나 일본보다는 조금 더 매서운 매를 맞지 않을까 하고 국민들이 지레 질겁을 했었는데 또 무역 흑자도 많이 거두는 나라니까. 그래 다행히도 협상을 정말 잘했어요. 특히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15%지만 질을 보면 일본은 거의 퍼주기식으로 정말 일본 외교관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하고 약간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였는데 우리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15% 무역하고 통상 협상 맺은 거는 정말 잘했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한참 우리 국민들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매달려 보자, 뭐 통화 수합 해보는 거가 좋은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었는데 마침 그 직전에 미국하고 아르헨티나가 200억 달러 정부 간 통화 수합을 해서 급하면 우리는 아르헨티나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아르헨티나가 다 죽어가기 때문에 준 건데 그걸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외환 위기가 곧 닥치는 나라라는 걸 자인하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그거는 차라리 걷어차는 게
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통화 수업 구걸하지 않고 그 15%를 달성한 거는 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에도 또 수출이 잘 돼야 할 텐데 일단 25년까지는 세계 6번째로 7천억 달러 수출 돌파를 했고 사실 반도체 자동차가 좋았습니다. 사실 이게 또 반영이 되면서 증시에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또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던 건데 26년도에도 과연 이런 좋은 수출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세익 대표님. 네. 우리나라 증시가 뭐 4천을 돌파하면서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3천선을 돌파할 때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은 아니었어요. 하이닉스만 좀 올랐었죠. 네, 하이닉스만 좀 올랐었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안 오르는데 3천이 오다니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주식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는 소위 말해서 조방원이었었죠. 네. 조선방산, 원자력 그리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삼양식품 같은 주식도 있었고 뭐 전력기기 같은 주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엔터 뭐 이런 많은 주식들이 상승을 처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 초기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과거에는 이익 모멘텀 없이 어떤 기대감으로 막 장이 올라갔었던 소위 말하는 테마장이었다면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보면 전부 다 이익 모멘텀이었어요.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이번 주식시장의 상승은 2017년도에 그 장이 좋았을 때는 반도체가 전체 이익의 60% 차지하면서 반도체만의 랠리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주식시장의 상승은 그래도 그 이익 모멘텀을 나타내는 섹터라든지 산업이 훨씬 많아졌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이다고 봐지고요. 이 상호관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1월 달에 이제 대법원 판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미국을 보면요. 제롬 파월 의장은 2018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안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 소위 말해서 삼권 분립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저렇게 상호관세 막 저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법원에 뭐 공화당 쪽 사람이 6명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의외로 네, 대법원에서 약간 위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또 한 번에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5% 관세 안 넣어도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이 처음에는 흔들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혼란. 네, 혼란인데 그냥 간단하게 관세는 기업에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보면 나쁜 거거든요. 좀 쉽게 생각하면 네. 나쁜 거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면 처음에는 시장이 출렁거릴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현준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 그대로 변수인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아직은 모르니까요. 글쎄요. 그걸 장담할 수는 없는데 또 다른 장치가 좀 있겠죠. 뭐 그 긴급 조치라든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맺어놓은 협상에 따라서 뭐 한 1년은 간다든지 기타 조치들을 내릴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충격은 주지 않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많이 동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 중심으로 또 의회에서 그러면 또 관세를 또 어떻게 또 변경하는 방향을 또 추진할 수도 있을 테고요. 예. 부동산 시장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 역시 경랑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게 지역 부동산하고 또 서울 부동산하고 온도차가 너무 크기도 했고요. 이번 키워드는 3번입니다. 3번. 이게 바로 새 정부 이후 나타난 부동산 대책 이제 3번의 그 횟수인데요. 우선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차현준 교수님?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번이라는 숫자가
그 갈팡질팡했던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 같은데 뭐 세법을 따지고 보면 세법은 1년에도 10번씩 고치기도 하니까 그 3번 갖고 너무 몰아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거 결국은 누군가는 아픔이 있는 조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처음에 너무 세게 하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강도를 조금씩 높이다 보니 이제 3번이 된 건데요. 네.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도권 대출 억제하고 LTV 강화하고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하고 과열지구 확대하고 그 집도 못 파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러나 수요 억제만 매달리면은 안 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조사에 보면 2022년부터 수도권은 이미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고 특히 내년에는 서울시 새로 입주하는 물량이 금년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죠. 공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거에 그 대응에 맞춰서 공급 물량을 좀 늘려야 되고 그러나 수요를 억제한 거는 그 방향은 정말 맞았고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같은 1945년에 나온 건데 네. 핵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요. 원전하면 이 녹색 에너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가계부채 하면 와 이건 때려잡아야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그 부동산 수요 억제 그러면 왜 정부가 자유를 우리를 억제해 그러거든요. 가계부채라는 단어하고 그 수요 억제라는 말, 핵하고 원전하고 그 대칭되는 이야기인데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같이 참고 건너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요 억제책, 공급 대책, 수요 억제 대책, 그 다음에 또 공급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 4번째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뭐 발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이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뭐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박사님. 뭐 제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부동산을 보면서 약간 좀 정책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어제도 이제 순댓국밥을 먹으러 갔더니 이제 16,000원이 됐더라고요. 순댓국밥 정식이. 이게 또 여의도가 물가가 너무 높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댓국밥인데,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작년부터 왜 다시 집값이 들썩이냐라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또 더 풀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돈이 풀리면서 지금 모든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공급 정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방 부동산하고 서울 부동산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은 공급이 남아도니까 미분양이 남아도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급 정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네. 물가를 거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살 수 있게는 좀 편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수요 억제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제 못 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은 편하게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 그런데 공급을 열려서 집값은 안정시키자.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 중에 집의 수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매물이 나오게 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상속세 있잖아요. 저는 상속세 증여세가 지금 50%가 넘는 이런 정년 상속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나 삼촌 세대나 형님 세대 보면 부동산을 깔고 계시는데 현금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 세대 보면 너무 힘들어요. 30, 40대에 서울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못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도 1명 2명 못 낳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위에 우리 형님 아버님 세대가 깔고 있는 이 부동산을 빨리 저는 증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그대로 50% 나누고 증여세를 만약에 30%로 낮추잖아요. 그러면 증여세가 30%야?
그러면 저는 물려준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전체 한 1경 5천조가 된다면 그중에 5명 중에 1명만 그래 30%면 내가 중요해야 할까 하면 1경 5천 중에 20%면 3천조거든요. 3천조의 증여세 30%면 900조가 들어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금투세니 최근에도 무슨 세금 때문에 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증여세를 30% 낮추면서 엄청난 세수 확보가 되고 집이 내려오면 그 증여세 내려고 집 팔아야 돼요. 또 집 팔아야 되죠. 그러면서 저는 공급이 확 풀리면서 집값 안정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세대 간의 거래를 통해서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내수 경기도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정부는 든든한 세수 확보를 통해서 그걸로 얼마든지 민생 지원 또 하면 돼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차현진 교수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할까요? 예, 지금 박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동성 돌리는 게 중요한데 내년이 그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나온 지 250년이 되는 해입니다. 1776년에 국부론이 나왔으니까 그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던 것은 금의 양이 아니고 그 생산과 고용을 위한 그 경제 활동, 유동성, 플로우가 중요하다. 스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내년 그 경제학 250주년을 맞아서 그 물량에 집착하지 말고 좀 잘 돌아가게 플로우를 중시하는 그런 경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선은 숫자로 돌아보는 2025 일부에서는 국내 경제를 돌아봤고요. 또 전망까지도 해봤습니다. 호서대 차현진 교수,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글로벌 시장으로 가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맞아서 2025년 정말 많이 큰 세계 혼란이 있었죠. 미중 패권 전쟁 더 한층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과연 26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의 2025년 돌아보는 숫자와 함께 26년도 같이 내다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